자, 두 번째로 피고인 신문입니다. 자, 증거 조사가 끝났다면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피고인 신문이라 하는 것은 자, 피고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피고인은 범죄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반드시 피고인 조사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적 증거 방법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자, 그러면 법조문입니다. 자, 검사 변호인은 증거 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이 피고인 신문은 증거 조사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끊고요.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거 조사 완료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검사 변호인은 증거 조사 후에 순차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는데 이 항으로 가면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직권으로라도 피고인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검사 변호인도 할 수 있고 재판장도 할 수 있고 이 피고인 신문을 할 때는 161조의 2 1항부터 3항까지 5항은 1항 피고인 신문에 관해서 준용된다 했는데요. 요 161조의 2 이것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법조문에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증인 신문 방식인데요. 증인을 불러다가 이제 증인 신문 하거든요. 그 방식을 이 피고인 신문에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방식이 뭐냐? 이것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인정 신문입니다. 인정 신문 할 때 이 증인 신문 방식을 갖고 와서 그 방식대로 피고인 신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 판례가 있죠. 종종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판례가 없을 텐데 굳이 적지 마세요. 뒤에 있는 판례를 앞 페이지에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문을 가보면요. 자, 검사 또는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변호인은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요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변호인의 그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의 권리라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권리라고요. 소송법상의 변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어요. 그랬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 변호인이 갖고 있는 피고인 신문권을 본질적으로 해쳤다는 겁니다. 해쳤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위반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별표를 박아두시고요. 자,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신문 방식 한번 볼게요. 요 증인신문 방식이 피고인 신문 방식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신문하고, 여기 뭐 피고인이 있지만, 증인신문 방식일 땐 피고인이 있지만, 피고인 신문 방식에는 이제 피고인이 빠지니까, 신청한 검사,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른 검사, 변호인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전항의 즉 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죠. 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하는데 즉 신청한 검사, 변호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나중에 하잖아요. 이 순서인데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순서를 바꾸어서 재판장은 어느 때라든지 신문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밑에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인신문 방식은 피고인 신문 방식에 준용되고요. 자, 이 피고인 신문 할 때는 피고인은
자기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석에 내려가는 거예요.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여기 검사 있죠? 여기 변호인이 있죠? 피고인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피고인이 여기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증인석에 내려오게 되면 양쪽에서 검사가 신문할 것이고 변호인이 신문할 것이고 판사가 이렇게 신문할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진술 강요라든지 유도 신문은 금지가 됩니다. 자, 관련 법조문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느 재정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기 한번 해보면 이것은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을 위함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신뢰관계인 동석인데요. 장애인 등 있죠?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자, 1항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재량입니다. 자, 그게 누군가요? 장애인이지, 장애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 장애인이 여기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여기 검사 앉아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 앉아 있고요.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혼자 있으면 이 공격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법관도 질문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혼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신뢰 관계인인데 신뢰 관계인을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옆에 신뢰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국적 나와 있네, 국적. 즉 외국인 같은 경우도 또 그래요. 외국인도 이제 의사소통이 약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규칙이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신뢰관계의 자일까?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기타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들어가 볼게요. 자, 최종 변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변론 하게 되는데 검사, 피고인, 변호인 순으로 이 최종 변론이 행해집니다. 당연히 검사가 먼저 하죠. 지금까지 그랬죠. 대초문. 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진술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논거라고 하고 양형에 관해서는 이것을 구형이라 합니다. 자, 끊고요. 다만 검사가 불출석할 때에는 공소장 기재사항에 의해서 검사가 의견 진술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의견 진술 양형에서는 구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한다 라고 하는 그 구형은 법원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이지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을 초과할 수도 있고 구형대로 할 수 있고 구형보다 낮게 때릴 수 있고 하는 거죠. 자, 판례입니다. 검사 구형은 어디까지나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벌금형을 병과시켰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받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검사의 의견 진술 없는 몰수 추징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어디까지나 의견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가 추징을 반드시 구해야지만 우리가 그 추징을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검사의 추징을 의견을 구하는 의견이 진술이 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건 참고 사례 사항이고요. 설령 검사의 의견 진술이 없다 할지라도 몰수 추징은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검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 종결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검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검사가 의견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공판 절차는 무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즉 의견 진술할 기회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회만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판결인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단 말 나오죠? 자, 그랬다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정액에 관해서 의견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가 무효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났다면 변호인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이 있는데요. 자, 법조문을 보면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입니다. 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판례도 이걸 확인해주고 있죠. 밑에 판례 보면 모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한 것은 법 위반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이걸 주어야 한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다면 틀리겠죠. 당연하지만 과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출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는 그러면 틀립니다. 아차합니다. 그래서 아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교재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했을 때에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통지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통지서 동그라미 치시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말은 기회를 준 겁니다. 참석하고 안 하고는 뭐 당신 자유겠죠.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인 없이 종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회를 주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한입니다. 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의견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은 뭡니까? 이것은 재판장에게 주어지는 소송 지휘권 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나와 있죠.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던 판례가 이제 앞으로 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변론 종결입니다. 자, 피고인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는데 이것을 이제 실무상으로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TV에서. 자,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직권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인 거죠. 그래서 재개 신청이 있을 때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해야 되느냐 재량이기 때문에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제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재량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